짐덩이처럼 살지 말고 나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78살,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니, 그랬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 집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큰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자식들은 저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편한 짐짝처럼요. 그러다 결국 큰아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필 겨울이 시작되던 11월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했죠. 저는 항상 그랬듯 조용히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 목소리에서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치챘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자 며느리는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이 갑자기 덮쳐왔습니다. 짐 싸실 시간 드릴게요. 오늘 저녁까지. 그렇게 짧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50년 넘게 살아온 삶을 정리할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에는 제가 가져갈 만한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그것조차 제대로 챙길 정신이 없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혼자가 된 순간에는 가져갈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주웠던 비닐봉지 하나에 소지품을 담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나가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턱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청소하던 거실, 김치를 담그던 부엌, 손주들과 놀던 마당,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나가는 문 앞에서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었나 잠시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저 이웃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지 말라고 치매로 요양원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라는 당부뿐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마을 골목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는 곳이라곤 이 마을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마을조차 더는 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가을의 찬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연히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주인 없이 버려진 듯한 그곳이 그날 밤 제 첫 거처가 되었습니다.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이 추운 창고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어둠 속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쓸쓸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그저 앉아서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구나.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고 저만 홀로 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고철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버려진 쇠붙이, 깡통, 못 쓰는 자전거, 무엇이든 주워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평생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제게 고철을 줍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컸습니다. 첫날 번 돈으로 빵 하나를 사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으로 번 첫 끼니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저기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을 파출소 순경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무허가 창고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래된 창고인데 주인도 안 쓴 지 오래됐어요. 당분간은 계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는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적어도 당장 갈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고철을 모았습니다. 버려진 창고는 제 집이자 작업장이 되었습니다. 낡은 담요 하나와 주운 상자들로 간신히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은 주워온 비닐로 막았고 쥐들과의 동거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밤이면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곤 했죠.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쫓겨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고철을 주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고철을 찾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식당 뒷골목에는 버려진 깡통이 많고 공사장 근처에서는 가끔 철근 조각을 주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순간에 가족도 집도 존엄성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었습니다. 78년을 살아왔지만 진정한 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쫓겨난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저는 오히려 진정한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던 거죠. 매일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꿈속에 있을 때 저는 이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졌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이마에 맺히면 그것이 제 알람 시계였습니다. 첫 주는 맨손으로 고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허리가 아파와 주변 공사장에서 버려진 손수레를 발견했을 때는 마치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녹이 슬고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제게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 손수레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새벽녘 손수레를 끌고 나서는 저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자식 좋은 집에 살던 할머니가 왜 갑자기 고철을 줍냐고요. 어떤 이들은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으니까요. 순이 할머니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간다더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쯧쯧 안 됐네.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그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도 저는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갔습니다. 학교 앞, 식당 뒷골목, 공사장 옆. 버려진 고철을 찾아 마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고철이 값어치가 있는지도 몰라 닥치는 대로 주웠습니다. 무거운 철판을 들다가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나도 그저 입으로 빨아 멈추게 한 뒤 다시 일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무거운 거 들면 허리 다쳐요. 어느 날 동네 슈퍼 주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게 앞을 지나는 제게 간간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내 밥벌이인데 무겁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날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물 한 잔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며 고철을 모으는 눈이 생겼습니다. 구리선이 들어간 전선은 일반 철보다 값이 훨씬 높다는 것. 스테인리스는 녹슬지 않아 더 가치가 있다는 것. 알루미늄은 가볍지만 좋은 값에 팔린다는 것.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무시와 멸시가 익숙해질 무렵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고철을 팔러 가는 고물상 주인 최 씨와 조금씩 친해진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거래 관계였지만 제가 매일 정직하게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그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가져가요. 어느 날 최 씨는 무거운 철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이 팔고 간 것 중에 특별히 좋은 것이라며 제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특수 강철이라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예요. 그 철판 하나가 생각보다 큰 돈이 되었습니다. 평소 버는 돈의 3배나 되는 금액을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었지만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 씨에게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래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그날 이후 저는 철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쇠붙이가 아니라 가치 있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철 종류, 무게, 시세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제 손은 글씨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정보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의 고철 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뒤편에서 아이들이 저를 가리키며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저기 고철 할머니다. 냄새난데. 가까이 가지 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를 테니까요. 이 고철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손수레가 제 인생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그날 밤 창고로 돌아와 주운 고철들을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고철과 같았던 거예요. 버려지고 소외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존재.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고철을 모으는 솜씨도 늘었습니다. 다른 고철 줍는 이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은 남자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제게만 비켜주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봐, 저기는 순이 할머니 자리야. 건들지 말고 비켜줘.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제게도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버려진 듯 했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제 공간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 고철을 주우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굶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누군가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문을 열자 고물상 최 씨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이었는데 비가 많이 온다며 할머니가 걱정되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생각나서 싸주셨어요. 비 그치면 내일 또 오세요. 그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음식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물상에 가서 최 씨 부인에게 도시락 그릇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도 예전에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저 돌려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비 오는 날이면 종종 도시락이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자 고물상에 가장 좋은 고철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주운 특별한 것들도 최 씨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깨끗하게 닦은 청동 장식품이나 오래되었지만 보존 상태가 좋은 금속 물건들이었죠. 제 창고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잠자리가 아니라 제 집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정이 들었습니다. 주워온 목재로 간단한 선반도 만들고 버려진 깡통으로는 화분을 만들어 꽃도 심었습니다. 빗물을 받는 큰 통도 설치해서 세수하고 빨래할 물을 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두 손으로 일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요. 준이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일찍 문방구를 여는 주인이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엔 저를 보고 쓰레기를 뒤지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도 이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하러 가는 근면한 노인으로 저를 봅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잖아요. 웃으며 답하는 제 모습이 그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눈을 마주치며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다른 고철 줍는 사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젊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이건 내가 줍다가 너무 무거워서 할머니 자리 쪽에 놔뒀어요. 젊은 남자가 큰 철판을 제 수거 지역에 놓아준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고맙다고 인사만 했지만 점차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운 고철을 들어주기도 하고 비가 올 때는 서로에게 우산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창고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물상에서 번 돈으로 라면과 김치를 사서 끓였고 그들은 소주와 작은 안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 이 국물 진짜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맛이 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는 제 음식을 먹고 자란 자식들이 저를 내쫓았는데 이제는 처음 만난 이방인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창고는 이제 우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꼭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 그것이 가족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 새벽에 만난 고철 줍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는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넓은 세상,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제 창고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와 바람을 피하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정성스럽게 가꾼 제 집이 되었습니다. 창고 주변의 작은 텃밭도 만들어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주운 고철로 만든 간이 책장에는 읽다 버려진 책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창고 한쪽에 마련한 작업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운 고철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닦고 무게를 재서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무게와 종류를 알아야 고물상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창고 구석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금속 상자였어요.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어 처음에는 그저 녹슨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열어보니 그 안에는 녹슨 철판들과 함께 몇 개의 금속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고철인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다른 고철들과 함께 상자를 들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손수레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상자가 묘하게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상자 자체는 별 값어치가 없어 보였지만 안에 든 금속 덩어리들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고물상에 도착하자 최 씨는 늘 그랬듯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비가 오는데 고생하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주워온 고철들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그 금속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좀 봐주세요. 창고 구석에서 찾았어요. 최 씨는 상자를 열어보더니 안에 있는 금속 덩어리들을 보고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금속 덩어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철이 아닌데요. 그의 말에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평소 최 씨는 한눈에 고철의 종류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요? 특별한 고철인가요? 최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제가 평소에 취급하는 고철과는 달라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금속공학을 전공하는데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그 금속 덩어리들은 최 씨의 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저는 그날 다른 고철값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쓸모없는 금속이라 그냥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고철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갑자기 고물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휴대폰은 없었지만 창고 근처 슈퍼 주인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준이 할머니, 고물상에서 급히 오라고 연락 왔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었지만 혹시 어제 건넨 금속 상자와 관련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손수레를 두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 최 씨와 그의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가져오신 그 금속 덩어리들, 그게 일반 고철이 아니에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더 싼 거예요.
그들 부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건 몰리브데넘과 텅스텐이라는 희귀 금속이에요. 산업용으로 매우 귀한 소재죠. 제가 대학 실험실에서 성분 분석을 해봤는데 순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고철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값이 나가는 거예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교수님께 문의해 봤는데 꽤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고철을 주었고 그 금속 덩어리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다시 고물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 씨 부부와 아들뿐만 아니라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이십니까? 처음 듣는 존칭이었습니다. 평생 할머니나 아줌마로 불리다가 갑자기 여사님이라니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그 사람은 자신을 금속거래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금속 덩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발견하신 희귀 금속 덩어리들은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종이에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45억 원.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건 분명 꿈일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돈을 만질 수 있을까요? 농담하시는 거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 금속은 현재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특히 이런 순도와 양은 매우 희귀해요. 회사에서는 즉시 구매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상자, 그 안에 들어있던 평범해 보이던 금속 덩어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이야. 그럼 이게 다 제 거라는 거예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할머니께서 발견하신 거니까요. 저희는 중개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직하게 중개 수수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계약과 돈 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거부가 된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45억의 주인이 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변호사님과 상담부터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듣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통장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나이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그 고철 할머니였으니까요. 돈을 쥐었지만 저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살아가려 했어요. 첫 일주일은 그냥 창고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여전히 고철을 줍는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지 45억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렸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짐덩이라고 불렀던 큰며느리의 말, 외면했던 아들의 눈길, 그리고 떠나는 저를 붙잡지 않았던 손주들까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밤마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제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앉아 있자 차를 내오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재산 관리를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돈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정이 있으신 거군요. 걱정 마세요. 여사님의 재산은 여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엄마, 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 유언장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대신 저를 도와준 고물상 가족, 그리고 함께 고철을 주었던 동료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또한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 위한 재단 설립도 계획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이틀 후 큰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있었지만 여전히 낮에는 창고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나타난 것이죠.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 톤에서 느껴지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왜 왔니?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고생하셨죠? 이제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교만한 표정 대신 억지로 친절함을 가장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난 이제 내 집이 있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짐덩이였을 땐 그렇게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경고했던 대로였어요.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돈을 위한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소문이 많네요. 어머니가 큰 돈을 벌었다는. 내 추측이 맞든 틀리든 이제 내 인생에 넌 없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희를 버렸어. 며느리는 발끈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손주들은요? 그 애들한테까지 등을 돌리실 건가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 그들은 정말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할머니가 쫓겨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손주들에게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너희를 통하지 않고. 며느리는 더 말을 하려다가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저를 그리워했다면 돈이 생기기 전에 찾아왔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다른 자식들도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미안하다, 돌아오라,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저는 모두 문전박대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완강하게 저를 만나려고 했지만 경비원이 저의 지시에 따라 그를 내쫓았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차갑게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상처를 그들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손주들은요. 얼마 후 동네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고철 주우러 다니던 할머니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갖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힘이 아니라 나를 되찾아준 칼이었어. 기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버려졌을 때 세상은 내게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 하지만 이제 그 세상이 내게 다시 다가오려 해. 그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그 인터뷰는 지역 뉴스에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특히 버려진 노인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으면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돈이 생긴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글 교실 등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시골에서 자랄 때는 딸아이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며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간판이나 신문, 책. 이 세상은 제가 읽지 못하는 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저 자신의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돈은 있지만 배우지 못한 한이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동네에 있는 노인 문해교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나이에 이제 와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운다는 게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 글 배우러 왔는데요. 담당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늦게 시작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첫 수업은 자음과 모음 익히기였습니다. 연필을 쥐는 법부터 배웠어요. 손이 굳어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기억. 손이 떨려 삐뚤빼뚤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쓴 한글이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것처럼 기뻤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고철을 주우러 다니던 그 열정으로 이제는 글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글씨를 알아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같은 반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거리의 간판을 읽을 수 있고 신문 제목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새롭게 생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일기를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철이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가볍다. 비록 짧고 서툰 문장이었지만 제 인생 첫 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점차 길고 복잡한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고를 청소했다. 예전에 살던 그곳이 그립기도 하다. 버려진 곳에서
내 인생을 다시 찾았으니까. 일기는 점차 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고, 복잡한 감정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교실 선생님은 제 일기가 특별하다며 지역 신문에 보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지만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신문에 제 일기가 실렸습니다. 80세 할머니의 처지일기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한 노인들도 있었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일기를 정기적으로 연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고철 할머니의 일기라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매주 한 편씩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글을 배우니 내 안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평생 말로만 전하던 제 경험과 감정을 이제는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글 교실에서의 배움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었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들이 읽어주는 것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읽을 수 있다니 도서관도 처음 가봤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을 보며 압도되었어요. 이 많은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처음에는 어린이 책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더 복잡한 책들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늦은 게 아니라 기회가 늦었을 뿐이야. 제가 한글 교실 신입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거든요.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글을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가서도 직원의 도움 없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버스 노선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한글 교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서울 국립박물관, 경주 역사 유적지, 제주도.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이제야 다니게 되었어요. 매번 여행 경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제 돈은 충분했으니까요. 순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세상 구경 다니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돈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혼자만의 호사보다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제가 살았던 창고, 고철을 주었던 장소, 지금 다니는 한글 교실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변화를 겪으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PD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을 배워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썼을 때예요. 김순이.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다큐멘터리는 고철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노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제 생활은 또 한 번 변화했습니다. 한때 조롱받던 고철 줍는 노인이 이제는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거나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이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저를 따라 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때 저를 놀리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학교 앞을 지나가면 아이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철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교훈, 또는 제가 새롭게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며 들었고, 때로는 질문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자식들을 용서 안 하세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다큐멘터리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나 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란다. 미움도 사랑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성장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피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무심했던 것을 사과하기도 했어요. 순이 할머니,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준 것이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때 주신 물 한 잔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시장 상인회에서는 저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했습니다. 예전에 그 시장에서 고철을 주워 다녔는데 이제는 명예회원이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여식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준 곳입니다. 버려진 고철처럼 저도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으니까요. 그 말에 많은 상인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살았던 버려진 창고도 변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순이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곳은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개소식 날 제가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노인들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글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교실,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괜찮아. 제가 쉼터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면 견딜만해진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쉼터 운영비는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많은 돈을 쓴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돈은 우연히 찾은 거야. 내가 일해서 번 돈도 아닌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그런데 이렇게 쓰니 마음이 편하네. 저는 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고철을 주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노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제 두 번째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그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왜 호화롭게 살지 않나?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 다 할 수 있잖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난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 갑자기 사치스러워진다고 행복해질까? 오히려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하지.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는 편안한 아파트에 살고 좋은 음식도 먹고 가끔 여행도 다니지만 불필요한 사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이 할머니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버려진 인생도 다시 피어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운 노인이라는 주제로요.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교과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교과서에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사인해 주세요. 제 손은 여전히 글씨를 쓰는데 서툴렀지만 최대한 정성껏 그 교과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이름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이 이제는 더 큰 가족, 마을 전체의 어머니가 된 것이니까요.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저는 명예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순희 여사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되었지만 제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얻었지만 가슴 속에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가족의 빈자리였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피를 나눈 가족과는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잃은 언니가 생각난 거예요. 저는 10살, 언니는 15살이었습니다. 피난길에 헤어진 후로 소식을 모르고 있었지요. 언니는 살아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찾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손편지 하나를 들고 언니가 살았다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어린 시절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언니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던 때, 밤하늘의 별을 세며 이야기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지만 언니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소도 없이 그저 부산 어딘가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옛날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다는 지역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김명희라는 분을 아시나요? 제 언니인데 전쟁 때 헤어졌어요. 동네 노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실망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우연히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 지친 목소리로 물을 청하자 나이 지긋한 여주인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순이 아니니? 깜짝 놀라 그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이 언니? 그녀는 제 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전쟁통에 함께 부산으로 피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언니 너 찾다가 평생을 살았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심지어 라디오 방송에도 너 찾는다고 몇 번이나 사연 보냈었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그렇게 찾고 있었다니.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 언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희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너희 조카가 살아있어. 명희의 딸 미경이.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했지만 조카가 있다는 소식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숙 언니는 미경이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이니? 네. 누구세요? 나는 내 엄마의 여동생이야. 김순이라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정말 이모세요? 엄마가 평생 찾던 이모. 그날 저녁 미경이네 집에서 만났습니다. 제 앞에 선 50대 중반의 여인은 제 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미소는 언니와 똑같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 동생 순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요. 미경이는 언니의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저희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언니가 평생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매일 이모 생각을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그토록 그리워했다니. 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조카와 포옹하며 저는 오랜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비록 언니는 만나지 못했지만 언니의 딸을 통해 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다시 만났구나. 그 후로 미경이와 자주 연락하며 가족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미경이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게는 친손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뜻한 정이 오가는 진짜 가족이었죠. 미경이와 가족들은 종종 제가 있는 안동으로 놀러 왔고 저도 부산에 내려가 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난 세월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언니의 가족을 다시 만나면서 저는 자식들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생겼고 복수보다는 용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이모님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요? 가끔 연락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연락 안 해. 그 애들이 날 버렸거든. 미경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뒤 그녀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순이야, 미움은 내 마음만 아프게 한단다. 용서하는 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부디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해요. 그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용서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그 즈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정리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기 전 저는 조용히 편지 몇 장을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미움이 아닌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한 것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복수의 마음 대신 사랑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 검사를 끝내고 저에게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깊게 패여 있었어요. 왔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제 아들은 항상 강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눈물을 보이다니. 일어나라. 너무 늦은 사과지만 받아들이마. 저도 더는 미움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미움보다는 화해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른 자식들도 차례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편지를 받고 왔다고 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사과했고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깊은 신뢰와 애정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제 심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는지를요. 회복 후 저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생 2막을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부끄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제가 78세의 집에서 쫓겨나 고철을 주었을 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버려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고철에서 저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느끼는 노인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80살이 넘어 한글을 배우고 책을 쓰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움보다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들을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 제게 힘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열쇠를 되찾았습니다.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 인생의 전환점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순이 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고철을 주었던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제가 한때 절망했던 것처럼 그들도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만큼 가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을 다시 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늦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움을 오래 간직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나를 버린 그날, 나는 나를 다시 주었다. 이것이 제 인생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다시 주우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